안녕하세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때 세계 최강의 우주 강국이었던 러시아가 지금은 단 한 곳의 민간 기업 때문에 발사 계약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설립된 지 20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에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주로 가는 길은 사실상 두 나라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수십 년에 걸친 냉전 우주 경쟁이 낳은 두 거인이었죠. 러시아의 소유주 로켓은 반세기 넘게 사람을 우주에 보내온 가장 신뢰받는 발사체였고, 전 세계 상업위성 발사 시장에서도 러시아는 가장 저렴한 선택지였습니다. 그 아성을 무너뜨릴 곳이 있다면 적어도 지구상 어느 정부도 아닌 실리콘밸리의 한 스타트업일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2015년 12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상공에서 펠컨 9 로켓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위성 11기를 궤도에 올려놓은 뒤 그 1단 로켓이 천천히 아주 정교하게 발사대 인근 착지구역으로 수직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하나만 켠 채로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리고 지면에 닿는 순간 관제센터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시대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땠냐고요? 로켓이란 건 기본적으로 일회용이었습니다. 비행기로 비유하자면 뉴욕에서 런던까지 날아간 뒤 비행기를 통째로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펠컨 9 로켓 한 기의 가격은 약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8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걸 한번 쓰고 바다에 떨어뜨리는 게 당연한 시대였죠. 스페이스X는 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로켓을 회수하고 점검하고 다시 발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펠컨 9 부스터는 무려 20번 이상 재사용됐습니다. 같은 로켓이 20번을 날아올랐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한 가지 혁신이 국제 발사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 국영 우주기업 로스코스모스는 2010년대 초반까지 세계 상업 발사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유주와 프로톤 로켓으로 전 세계 통신 위성을 우주에 올리며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죠. 하지만 스페이스X가 재사용 로켓 기술을 안착시키면서 발사 비용을 경쟁사 대비 절반 이하로 낮추자 고객들이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더해지면서 로스코스모스의 상업 발사 계약은 사실상 증발했습니다. 유럽의 위성 운영사들은 줄줄이 스페이스X로 발주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진짜 목표는 처음부터 위성 발사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2년 스페이스X를 세울 때 공개적으로 밝힌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인류를 다행성 문명으로 만드는 것, 구체적으로는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수단이 바로 펠컨 9였고, 지금은 그 다음 단계인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입니다. 높이가 약 121m, 아파트로 치면 40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하늘을 나는 셈입니다. 추력, 즉 로켓이 밀어올리는 힘은 아폴로 계획을 가능하게 했던 세턴 V 로켓의 2배에 달합니다. 달에 사람을 처음 보냈던 그 전설의 로켓보다 2배 강력한 것이 지금 텍사스 해안가에서 시험 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타쉽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을 목표로 설계됐습니다. 1단 로켓인 슈퍼헤비와 우주선 본체인 스타쉽 상단부, 이 두 부분 모두를 회수해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2024년 스페이스X는 발사된 슈퍼헤비 부스터를 발사대의 기계 팔로 공중에서 직접 낚아채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순간 거대한 집게팔이 공중에서 잡아채는 장면은 전 세계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고 우주 역사의 새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펠컨 9 한 번 발사 비용이 약 6천만 달러라면 스타쉽은 완전 재사용이 실현될 경우 발사당 비용을 수백만 달러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스페이스X는 밝히고 있습니다. 화물 탑재 용량은 펠컨 9의 약 8배, 비용은 수십분의 1, 이 방정식이 현실이 되는 순간 지구 저궤도에 물건을 올리는 비용은 지금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로켓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렴한 발사 비용은 스타링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망으로 지금 이 순간 지구 저궤도에 약 6,000개가 넘는 위성이 지구를 돌며 인터넷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오지의 농장, 바다 한가운데 선박, 전쟁 중인 전선, 심지어 남극 기지에서도 스타링크가 연결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단말기가 전장의 통신망을 유지하며 전쟁의 흐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경보를 울렸습니다.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수천 개의 위성이 망원경 관측에 빛오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허브루 주망원경 같은 기존 장비들은 이성 궤도 위에 있어 영향이 적지만 지상 천문대들은 긴 노출 시간 동안 포착되는 위성의 빛 궤적 때문에 관측 데이터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천문연맹은 이를 공식 문제로 제기했고 스페이스X는 이성의 빛 반사를 줄이는 차광막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한 해결책은 아직 없습니다. 우주를 향한 확장이 지구 위의 밤하늘을 바꾸고 있다는 역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꿈꾸는 화성 이주 계획은 구체적입니다.
스타쉽을 이용해 2년에 한 번 열리는 지구화성 최적 발사창을 타고 수십 기의 스타쉽이 연속으로 화성을 향해 출발하는 것입니다. 화성까지의 거리는 평균 약 2억 2천만 킬로미터, 빛의 속도로도 약 12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람이 탄 스타쉽은 약 6개월에서 9개월을 날아야 도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의 자급자족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자들의 의견은 아닙니다. 화성의 평균 기온은 영하 60도, 대기압은 지구의 1% 미만, 방사선 차폐도 없습니다. 사람이 보호 장비 없이 5분도 버티기 힘든 환경입니다. 거기에 자급자족 도시를 세우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많은 난제를 품고 있습니다. 식량 생산, 산소 생성, 방사선 차폐, 정신 건강까지 화성은 여전히 인류가 넘어야 할 벽으로 가득한 행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보카치카의 스타베이스에서는 다음 스타쉽 비행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펠컨 9 로켓은 올해만 수십 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떤 달에는 일주일에 2번 발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속도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던 때와 맞먹거나 그 이상입니다. 단 한 곳의 민간 기업이 한 번 쓰고 버리던 로켓을 20번 날게 만든 회사, 이성 인터넷으로 전장의 통신망을 바꾼 회사, 그리고 이제 인류를 두 번째 행성의 종으로 만들겠다는 회사, 스페이스X가 증명한 것은 우주가 정부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증명은 이제 막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스타쉽이 처음으로 화성 궤도를 돌고 첫 번째 인간이 붉은 행성의 땅을 밟는 날, 그 장면을 생중계로 보게 될 사람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지금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의 손에 의해.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스페이스X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스타쉽의 실패 기록들, 그리고 그 실패들이 어떻게 오늘의 성공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